자,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패션이 남다른데요? 아, 집에 있다 왔어요. 아, 그러세요? 아, 쉬다가? 아니, 쉬는 게 아니라 집에서 예. 옷을 갈아입고. 아, 아니, 뭐 또 일부러 이렇게 옷도 갈아입고 오시고. 왜냐면 또 방송 하나 찍었거든요. 어디죠? 에? 뭐, 아무튼. 거의 방송을 저보다 많이 하셔가지고. 네. 똑같은 옷을 또 입고 찍으면 제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아이고, 와, 진짜 멋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그 좌상단 주제를 약간 좀 안정된 불안인지, 불안한 안정인지 몰라가지고 일단 그렇게 달았거든요. 일단 뭐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 S&P. 최근에 좀 반등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좀 반등은 아닌 것 같은데. 정고점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다 왔죠. 네, 근데 저희 랩 수익률은 다 플러스 났어요, 이제. 제가 또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다. 유동원 홈런 랩은 제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에 가입하자마자 한 5, 6% 수익률이 났었거든요. 떨어졌었죠. 근데 장이 빠지면서. 9월 말 그쯤에 조금 음. 약간 뭐 많이 빠진 것도 아니었어요. 약간 마이너스가 났었는데 다 회복됐더라고요. 네, 이제 전에 수익 났던 거 다 거기까지. 예. 거의 플러스 알파죠. 예. 그 자랑하시려고 그랬죠. 네. 아니, 아무튼. 제가 네. 대신 자랑해 드릴게요. 아무튼 저는 뭐 예. 네, 수익률이 제일 중요하니까. 아, 그렇죠. 그것도 항상 이렇게 실시간으로 평가받고. 네. 맞다. 지난주쯤에는 악플이 많았잖아요. 유동원 저 사람 또 같은 소리 한다. 이러다 시장 또 올라갈 거라고 또 희망회로만 돌린다. 막 이런 얘기. 네. 뭐 한두 번 당했나. 제가 SNS를 하기 시작한 게 네. 한국에 들어온 게 2013년 말 14년 초에 들어와서 네. 처음으로 이제 아는 그 워튼 후배가 네. 블로그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그게 뭔데? 그래가지고 2014년 아니죠. 15년 2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네. 페이스북은 그냥 개인적으로 좀 하다가 원래. 근데 북경에 있을 때는 페이스북이 안 돼요. 그때 거기 다 차단해 놓죠. 그래서 뭐 자주 안 했었고 하다가 이제 페이스북이랑 블로그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15년 2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소통 네. 측면에서. 벌써 그러면 이제 몇 년입니까 벌써? 6년 반이 6년째. 넘었죠. 6년 반 넘었죠. 거의 7년 돼가죠. 그때는 이제 시장 좋을 때는 선풀, 안 좋을 때는 악풀. 그럼요. 이게 체감 지수로 느껴지시죠? 아, 그럼요. 예, 별 악플 다 봤습니다. 네. 네. 요즘도 아직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네. 또 이제 상대적으로 한국 주식보다는 이제 역시나 미국 주식이 반등도 빠르고 상대적인 강도도 좋고 해서 좀 체크를 좀 해 주시죠. 네. 좀 최근에 이제 시장이 어땠는지랑 그 배경하고 같이요. 자, 우선은 글로벌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좀 정상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좀 올바른 흐름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네. 해외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셔야지 기업들도 그렇게 바뀔 거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자산 배분 성격뿐만이 아니라 예, 한국 앞으로의 자본시장의 우리나라의 한계도 자본시장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해외 네. 투자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 회사들끼리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과 경쟁을 하는데 그렇죠? 글로벌에서 경쟁력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네. 그 소액주주들의 가치를 제대로 창출을 못하는 기업은 안 되죠. 그렇죠. 사실. 예. 근데 옛날부터 이 자본에 대해서 이 오너들의 그 생각들이 좀 자본시장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던 경우가 많았었죠, 과거에. 근데 최근에 이제 바뀌고 있고 좀 더 가속화를 내게 하려면 더더욱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외 투자도 많이 하고 올바로 이 자본시장이 움직이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2%밖에 안 된다라는 2%도 안 되잖아요. 지금. 글로벌. 예, 글로벌 이야기 2%가 안 되죠. 2%가 안 되죠. 예. GDP 개념으로는
더 괜찮은데 네. 많이 안타깝죠. 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 미국 시장에 대해서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고 네. 또 세금 때문에 뭐 투자를 못한다, 환율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 이런 것보다는 좀 길게 보시고 왜냐하면 너무 이 시장이 작으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판이든 간에. 네. 특히 중소형주 위주의 투자나 투기가 많이 이루어지면 그렇죠. 스토리 만들고 때리고 옛날에는 가끔씩 좀 뭐 언론 부분들도 저 봤었고 언론도 이용을 당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그게 참 사실 안타까운 자본시장이죠. 그거는 그렇게 휘둘리지 말아야 되겠죠. 시장 자체가. 그래서 아이고. 저는 해외 투자를 계속 하게 되면 네. 당연히 그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향도 많이 글로벌화 될 거다. 자본시장을 대하는 태도가. 그래야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IPO 할 때, 음. 좀 공모할 때만 막 투자자들한테 이게 막 속된 말로 알랑방구 끼고 막 이럴 게 아니라 항상 투자금을 유치하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것 자체도 기업들이 이것도 글로벌 경쟁이다라고 인식을. 그러니까 테슬라가 좋겠네요. 그걸 보여줬잖아요. 테슬라가요? 어떤? 테슬라는 매출도 없었던 기업이잖아요. 아, 근데 엄청난 가치를 받았고 거기에 증자를 했고 네. 그러면서도 계속 주주한테 환원을 해주니까 예. 또 돈이 또 몰리고 또 지금 또 고점 돌파하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860인가 870 불 넘었죠. 870달러까지 와 있죠. 예, 거의 900불 근처까지 왔죠 다시. 야, 그때 예. 지지난주에도 그 얘기했던 것 같다, 그렇죠? 그 테슬라 AI 데이 때, 그때 680달러 이때, 지금이다 그랬는데, 예, 제가 액션을 600불 깨지면 못했어요, 무조건 사야 된다고 얘기했죠. 액션을 못했어요 그때. 아무튼 그래서 좋습니다. 다시 한번 또 테슬라 날아가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페이지 다운 누르셔도 되고요. 페이지 손으로 다운을 스크롤 하셔도 했는데 돼요. 이렇게 되는데. 아니요, 그거는 이게 아래 그 오른쪽에 있습니다. 페이지 다운 키가. 요거 네. 오른쪽. 죄송합니다. 이게 제 컴퓨터가 아니니까 양해를 해. 뺏어가셨습니다. 지금 저 노트북이 없어요 지금 제가. 앞으로 제가 가지고 오라는 얘기죠 지금.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네. 자, 제가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해드렸었죠. 그게 8월부터 10월 달, 네. 한 3개월 정도의 어떤 과거의 트렌드를 보여드리면서 계절적인 요소로서 어떤 조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네. 부분.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보니까 과거보다는 좀 세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그 이유가 2,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워낙 숫자가 좋으니까. 네. 그죠? 그 숫자를 보고 있으니까 8월 달도 조정을 좀 받으려고 하다가 그냥 다 땡겨버렸잖아요. 그래서 8월 달 실제로 한 달만 놓고 보면 오히려 플러스로 끝났어요. 예. 근데 9월 달에 조정을 받았어요. 그죠? 10월 달 초까지 조정을 또 받았는데 원래는 한 3개월 정도의 하락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네. 지금 10월 오늘 19일이잖아요. 네. 예, 반등을 시작한 건 벌써 4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의 사이클들보다도 오히려 세요. 지금 시장이. 왜 셀까요? 간단한 이유죠. 실적. 예. 실적이 좋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실적이 좋다.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니까 빠뜨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계속 이제 본부장님 그래서 이제 글로벌 투자를 해야 한다 말씀해 주시는데 2분기 실적 좋으면 3분기엔 피크다. 3분기 실적 좋으면 4분기 1분기는 안 좋을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게 피크다 지금. 근데 그런 그거를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보면은 외국인들이 팔면서 예. 기관들이 팔면서 그렇게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거의 다 포기하는 상태까지 가니까 예. 예? 그러니까 바닥 나오고. 예, 바닥 나오면서 오늘 보세요. 장 올라가는데 개인들은 3천 몇백 팔고 예, 외국인들 사고 신났죠. 환율 저렇게 깨졌는데 혹시 미국에서는 네. 뭐 산업이든 뭐든 피크아웃이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미국은 물론 이제 사이클 산업이라는 거는 좀 전통적인 산업으로 이렇게 좀 치부가 되는 것들이 있고. 누가 피크아웃이래요 도대체? 그런 얘기니까 미국에서는 안 나오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아니 뭐 나올 수도 있죠. 아니 그 일부에서는 뭐 그때 지지난주인가 미국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너무 언더에스티메이션 하고 있다라고 제 교수님께서 네.
예. 너무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예. 그 얘기를 와튼 교수님 예. 그때 말씀해 저희 주셨죠. 시간이 그런 얘기를 했고 네, 예, 그 얘기 나오자마자 나스닥이 제법 흔들렸었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저희 교수님이시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전혀 언더에스티메이션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맞아. 그거를 2주 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셨었죠. 네, 그래서 지금 저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아직 피크아웃 하려면 한참 남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당연히 뭐 시장이란 게 일직선으로만 상승할 수는 없는 거니까 계절적인 요소를 감안하고 과거에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의 어떤 흐름도 감안하고 네.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서 네. 그 증폭이 얼마나 클지 작을지 이런 걸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좀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 얘기를 했었죠. 자, 코로나19가 터졌어요. 경기가 침체로 갔습니다. 네. 왕창 마이너스로 갔어요. 자, 그때가 이제 리셋인 거예요. 새로 시작. 네. 여기서 이제 왕창 부양책을 썼어요. 예. 금리를 0% 내렸어요. 양적 완화를 과거 금융위기 대비해서 3배나 했어요. 빠르게. 네, 예. 빠르게 했죠. 그러니까 경기가 빠르게 올라가기 네. 시작했어요. 자, 이제 그러면 그런 코로나의 어떤 좀 말도 안 되는 그 예상 못했던 그 이벤트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서 이제 바뀌는 거죠. 네. 그렇지만 그것이 한번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많이 변했죠. 그죠? 더 빨리 전기차로 갈 거고, 더 빨리 자동화가 일어날 거고, 많은 분들이 더 앞으로는 재테크를 하게 되고,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이미 확 일어난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위드 코로나로서 이제 더 이상 코로나의 어떤 영향 자체가 경제 성장률을 뭐 엉망으로 만들지는 않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시장에서 썼던 정책은 빼야죠. 그게 바로 테이퍼링. 네.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2008년 이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죠, 사실. 네. 네, 물론 일본은 계속 써왔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거를 뺀 거죠. QE, 예, 양적 완화. QE 양적 완화를 빼고 나서는 이제 그때부터는 정상적이라 하면 금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통화적인 기본적인 통화 정책, 금리를 올릴 거냐 말 거냐, 네,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네. 경제 성장률을 불양하기 위해서 낮은 금리를 유지할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네. 여태까지 학수고대해 왔던 경제 성장률이 되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네. 게다가 요즘에 조금 슬로우다운한 것까지 느껴져요. 여기다 대놓고 이제 금리까지 올린다, 저는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네. 물론 이번 인플레이션이 옛날보다는 좀 높을 거지만 미 연준이 여태까지 거의 10몇 년 동안에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네. 금리를 올리는 것도 천천히 기다렸다가 그리고 액션을 취하더라도 리액션을 할 것이지 프리액션을 할 거 아니다. 먼저 움직이지 않고 항상 리액션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과거에 정말로 여러 번의 사이클을 봤었어도 네. 금리를 올린다 할 때는 좀 조정을 받지만 네. 네. 실제로 올라가는 도중에는 시장도 같이 올라가요. 경기가 좋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 올려놓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올리면은 안 되는 것 같아라는 때가 되면 이제 네. 그때부터 이제 큰 하락장이 시작되는 거죠. 경기의 그때가 정점일 수 있으니. 그래서 과거의 세 차례 예를 여기서 지금 갖고 온 거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 세 차례 예를 보더라도 네. 다 닥한 버블을 제외하고는 예.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렸던 정점을 지나고 나서 네. 시장의 정점도 만들어졌다. 닥한 닥한 버블이 생겼었을 때는 네. 좀 비정상적이죠. 왜냐하면 거기는 완전 거품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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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거품의 강도가 사실 산업재 버블보다 더 셌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안 받쳐주는데 그냥 엄청나게 주가만 땡겼으니까 올라가니까. 주가를 엄청나게 땡겼었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닥한 버블이라고 하면서 다들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많은데 오지도 않은 디플레이션 얘기를 하면서 지금 와 있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왔었는데도 안 온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 그때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았을 않았고, 때고 예. 지금은 그러면,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그랬었을 때도 예. 금리 1% 올릴 때까지는 계속 올라갔다는 거죠. 아, 그리고 총 1.75% 그때 1.75%를 올렸어요. 총. 네. 근데 1% 올릴 때까지는 상승. 그다음에 이제 그 1% 올리고 0.75 올리는 요 때는 네. 박살. 아, 그때가 그랬고요. 네.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S&P를 60% 올리는 동안에 나스닥을 280% 올렸는데 그럼 그게 꺼져야죠. 네. 그래서 그랬던 현상이고 그때 이후에는 금리 다 올릴 때까지 실수는 계속 올라가고 네. 금리 다 올리고 나서도 또 좀 더 올라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정점은 아직 멀었다. 아주 멀었죠. 그게 뭐 내년 말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차트를 가지고 여기 있네요. 예. 요거 보면서 얘기하시죠. 예. 자 전에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음. 지금 보면 이게 이제 테이퍼링이 일어날 때 네. 조정이에요. 테이퍼링이 일어날 때 조정이 한 5에서 10% 정도. 예.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고는 다른 얘기다. 아, 그럼요. 매번 얘기했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언제 금리를 올리냐? 네. 그거는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2% 이상에 도달을 하고 네. 거기서 또 빠져버리면 안 되고 네. 2% 이상 도달하고 좀 오랫동안 한 적어도 3개월 뭐 한 6개월 정도는 2% 이상에서 유지가 되는 걸 보고 나면 네. 그때부터 이제 미 연준이 액션을 취할 거다. 금리를 올릴 거다. 자, 그럼 도대체 언제 2%에 도달하는데 네. 예,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막 올라가니까 금방 갈 것처럼 얘기했어요. 네. 시장 빠뜨릴 때 한 6% 7% 빠뜨릴 때 예. 미국에서도 어떤 뭐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연말에 2% 가요. 이게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뭐 식으로 1.4에서 1.6 왔다 갔다 거리는 속도가 이게 무슨 뭐 코스닥 주식도 아니고 미국채 10년물이 왜 너무 낮게 있었잖아요. 너무 낮게 있었으니까. 아니 0.5에서 1.7 가는 거는 거의 6개월 만에 갔었잖아요. 예, 예. 뭐 1.1% 넘게 올랐는데 꼴랑 0.2% 0.3% 올린 거 가지고 예. 옛날하고 똑같이 생각하면서 금방 2% 간다고 하니까 틀리는 거죠. 예. 아무튼 결국 2%에 도달하는 시기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내년 말 내후년 초 정도 된다. 네.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6개월 지켜보고 미 연준이 금리를 건드리지 그렇게 당장 테이퍼링이 지금 시작돼서 12월 달에 시작돼서 내년 6월까지는 끝난다. 예. 우선 그게 먼저고 그리고 나서 또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네. 과거에는 테이퍼링을 실시하고 금리 인상을 할 때까지 2년 걸렸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네. 그죠? 테이퍼링이 끝나고 나서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지켜봐야죠.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 말 하반기 초쯤 돼서야 금리를 땡길 거다라고 네. 생각하고 이번에 금리를 인상하는 거는 과거보단 좀 빠르게. 과거는 3년에 2.25% 올렸는데 네. 이번에는 뭐 한 2년 만에 2.25% 올리지 않을까. 1년에. 빨리 내린 만큼 빨리 올릴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은 이제 경기 회복이 또 빠르게 되는 거고 또 인플레이션에 빠르게 또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테고. 네. 그래서 전 사이클은 네. 2009년에 금융위기 8년 터지고 나서 9년에 이제 부양책 시작해서 예. 쭉 해서 2018년에 금리를 다 올렸어요. 그리고 2018년에 한번 조정이 있었고 네. 그 기간으로 계산하면 총 기간이 9년 넘죠. 예. 이번에는 그의 절반. 그러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네. 플러스 한 4, 5년 하자. 네. 그러면 2000년부터 플러스 4년 하면 2004년, 예. 2005년, 네. 죄송합니다. 2014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한 게 2020년 죄송합니다. 네, 2020년에서 24년. 죄송합니다. 2020년 네. 작년에 시작했고, 예. 그래서 플러스 4에서 5년 하면 2024, 2025 네. 이 정도 될 거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중간에 이렇게 조정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부러지는 장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여기 때도 오를 거고요. 네. 이때도 많이 오를 거예요. 그게 거품이 돼야지 네.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게 이게 보시면 나스닥이 132% 지금 올랐고 네. 107% 올랐고 조정이 8% 6% 지금 있었어요.
다시 이렇게 살짝 반등하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건 다시 뚫고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 실제로 올라오고 있고. 네,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용 국채 금리가 예. 이 스피드로 가면 요 손으로 가면 2023년 말 아무튼 이때쯤 되면은 금리를 건드리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저 정도까지 반영을 하고 있으면 물론 이 시장 금리가 정책 금리보다 먼저 갈 테니까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부러지는 흔들리는 장 테이퍼링. 네. 요게 이제 금리 올리기 전에 6개월 조정. 그죠? 테이퍼링, 금리 올리기 조정. 근데 전체로 보시면 150% 올랐죠. 네. 90%나 올랐어요. 좀 구불거리기는 해도 돌아가기는 해도 결국은 간다. 근데 이 6개월 동안에 15% 빠질 거고 20% 빠질 거니까 미국 주식을 이때는 던졌다가 다시 사자. 예. 그 타이밍도 너무 짧고. 예. 그죠? 그걸 뭐 할 수만 그리고, 있다면 그리고 또 할 수만 세금까지. 있다면 그런데. 근데 세금까지 또 내야 되나 그냥? 수익이 나면. 그러니까 또 그죠. 그죠? 음. 미국은 당연히 캐피털 게인스 텍스 20몇 % 내야 되니까. 네, 네. 그럼 사실 이거 빠지고 다시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한다면 아예 안 건드리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구불거리는 여기서 던졌다고 쳐요. 네. 그러면 세금 내고 또 더 높은 가격에 사서 음. 또 손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정확하게 그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런 상승폭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중간에 굴곡이 있다 하더라도 원래는 가져가자라는 위주고요. 그래서 그거는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투자를 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한국 시장에서 이런 걸 저 생각하면 미국 얘기죠. 진짜 미국 얘기죠. 한국에서는 심지어는 샀다 팔았다 해야 되잖아. 그렇게들 해야지 세금을 안 전문가들도 내잖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 내잖아요. 맞아요.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무튼 네, 네, 네. 네. 그래서 한국은 이제 올값 봐서 그렇고. 해야 된다. 오르면 까고 빠지면 사고 올값 봐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기는 한데 저 구불거리는 시장에 있는 하나의 재료 중에 단기적인 거 하나만 더 여쭤보면 미국 정부의 그 부채 한도 협상이 원래 이제 10월 18일을 이제 옐런 장관이 마지노선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네. 2개월 지금 조금 밀어놓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12월로 또 가면 갈수록 음. 미국의 부채 한도 가지고 또 한 번 시장이 9월 말에 겁냈던 것처럼 또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을까? 왜냐면 이게 좀 살아있는 이슈다 보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미국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보예요? 만약에 예. 이거 12월까지 계속되는 질문일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 뭐 계속돼도 상관없어요. 예, 저는 예. 그러면 미국 정부를 믿지 않는데 음. 미국 미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의 의회. 정치인들을 믿지를 않으면 네. 미국 주식 투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부채의 한도가 네. 지금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게 높다. 음. 그럼 걱정되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나라. 네. 이건 진짜 거의 한 5, 6년 전부터 얘기했던 얘기. 가계부채가 너무 높다. 1,000조 원 돌파. 뭐 맨날 신문에 났었죠. 그 지금 이제 1,700조 원. 근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다른 나라보다 낮은데 라고 매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꼭지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 2014년부터. 한 달 전에도 말씀하신 네. 적 있죠. 예. 네. 계속 근데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를 못 믿겠으니까 뭐 아무튼 뭐 언론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러면서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했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가격은 100% 튀었어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부채 비율이 지금 미국이 정말 너무 높아가지고 일본 수준이고 네. 예, 유럽 수준이고 그럼 걱정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정부 부채 비율이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만만하게 비슷한 데가 중국이에요. 중국이랑 지금 패권 싸움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지금은 중국이 밀리고 있죠. 왜냐하면 뭐 코로나의 발산지다 얘기 갖다 붙이고 뭐 인권의 문제가 있고 네. 시진핑이 독재고 뭐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안 좋은 얘기를 해대면서 중국이 못 믿을 때다라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 그죠? 네. 근데 만약에 미국이 부채를 상환 안 했어 글로벌리. 중국처럼 아니 중국보다 못한, 더 못한 나라가 그렇죠, 되는 그렇게 거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냥 아예 달러의 위상이 깨져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나라 망하겠다고 작전하는 건데 나라로서의 신용이 없는.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미국이 달러 패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데 바보입니까 걔네들이? 그냥 정치적인 그냥 늘상 있는. 네, 늘상 있는. 제발 그것 때문에 시장이 빠질 거니까 미국이 뭐 좀 그 음모론은 좀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미국이 망하면 주식이고 뭐고 없다. 사실은 그거랑 맞는 말이기는 한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항상 변수도 아니고 상수로 갖고 있는 거라. 뭐 내년 이맘때도. 근데 들릴 그거는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시장 흔들어야 되니까. 우리 시장은 또 더 많이 흔들리니까. 미국이 이제 기침하고 신나게 써먹는 거죠. 뭐. 예. 저는 그런 게 너무 안타깝지만. 근데 미국 시장은 그렇게 안 흔들려요. 그래봤자 아, 저건 그냥 쇼구나, 네. 생쇼구나. 네. 그 정도로 보는 거죠. 그러게요. 참 우리 증시를 볼 때마다 더 힘들어서 사실은. 자꾸 그런 걸 것도 보게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꾸 나쁜 쪽만 보게 되고 그렇지만 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미국 시장을 들여다보시고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해두시면 마음 편하게 주무십니다. 네. 자, 그 S&P 500에 지금 이제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거냐 하는 네. 부분은 봐야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거품이 만들어져야지 껴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지금 거품이 껴있냐 하면 일부 사람들은 껴있다, 많다, 높다, 역대 최고의 거품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저희 같이 숫자를 보고 기업에 대해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금리와 지금 현재의 기업들의 수익성과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아직도 저평가다. 그리고 매년 어느 정도로 저평가가 되냐? 결국은 매년 이익이 얼마나 늘어서 자기 자본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렇죠. 근데 결론은 뭐냐? 매년 두 자릿수의 이익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그 자기 자본이 늘어난다. 네. 배당을 하고 나서도. 그러면 배당 일드가 한 2% 정도, 1.5에서 2% 되고 여기에 또 이익이 맨날 이렇게 20%씩 ROE가 20%씩 나오니까 배당을 절반을 해준다 하더라도 10%가 북발류가 늘어나니까 네. 그럼 매년 복리로 10%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성이 매년 10%에서 15% 정도 늘어나는 거지.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의 꼭지가 언제냐? 뭐 인플레이션 너무 세서 네. 당장 빨리 올려야 되고 그래서 꼭지를 1년 만에 만들었다. 뭐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 말 그때까지 그럼 도대체 얼마나 올라갈 거냐? 보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계산하면 한 18% 정도 올라간다. 그리고 꼭지가 끝날 거고. 그게 아니라 금리를 천천히 올려야 되는 거고 계속 기업들이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죠? 그러면 1년에서 또 1년. 그럼 2년을 더하면 18% 곱하기 2승 하면 30 몇 프로. 3승 네. 하면 또 뭐 50 몇 프로. 4승 하면 80 몇 프로, 뭐 10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거품이라는 것은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네.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산하기에는 이런 숫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2, 4분기까지는 S&P가 18% 정도, 2023년 상반기까지 또 1년 더 더하면 38%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주 저평가다. 30% 정도 올라가야 되고, 2023년 상반기 말까지는 거의 50% 올라가야 된다. 네. 이게 이 정도 올라가면 거품이다. 뭐 거품이라기보다 어떤 하락장을, 제대로 큰 하락장을 만들 수 있을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아직은 더 올라가야 되고요. 그래서 대충 지금 그려놓은 그림은 내년 제가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요번에 조정을 받을 때 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다 꺾고 예. 투자를 좀 뭐 레버리지 ETF 같은 거 사놨었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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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이 왔었을 때 그다음에 현금을 좀 들고 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현금 다 소진했고 네. 심지어 홈런 랩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도 조금씩 넣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언제까지 내년 3월 뭐 길게 보면 내년 5월까지 예. 계속 그렇게 가져갈 거고 그때쯤 되면 또 한 번에 좀 조정이 올 수도 있으니까 네. 비중을 좀 줄였다가 또 다시 한 6개월 지나고 나면 또 어그레시브하게 또 늘리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갈 거고 오히려 좀 시장이 흔들릴 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네. 그 전에 많이 올라갔었을 때 빼고 좀 챙겨놓고 그런 식의 어떤 전략을 쓸 거다라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연수익률 뭐 두 자릿수는 충분히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네. 과거에 대폭락장들이 일어났던 두 번에 있었던 시기에 네. 정말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던 걸 봤기 때문에 예. 물론 제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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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도 돈을 안 잃을 수 있도록 네. 도와드리는 게 제 목표겠죠. 예. 그래서 그런 타이밍이 온다면 네. 그걸 잡아내야죠. 근데 절대로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되고요. 모든 것들이 다 맞물렸을 때 해야 돼요. 조건값들을 미리 생각해 두고 그 안에 들어왔을 때. 과거에도 제가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불렀는데도 1년 반 더 갔단 말이죠. 더 땡길 수 있어요. 시장은 얼마든지. 시장은 얼마든지. 그렇죠. 뭐 돈의 힘으로 네.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지금 섣불리 자꾸 베어리 시작에 부르실 타이밍이 아니에요. 아직은. 물론 한국 시장을 보고 있으면 끝났나. 뭐. 그러니까 시장 항상 뭐 지수 10% 언제든지 조정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10% 조정이 나오면 또 이제 비관론자들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같이 막 움츠러들고 막 이렇게 되는데 하지만 그거는 아니다. 네. 지금의 여러 조건들이 뭐 실적도 그렇고 유동성도 그렇고 지금 보면 $1 이건 이제 왜 갖다 놨냐면 한국 시장하고 좀 연결시켜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서인데 보통 $1 추이 전망 요거는 자료 잘 안 보시잖아요. 네. 이건 왜 가지고 왔냐면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컨센서스가 이렇게 변했어요. 빨간색 선이 네. 지금 현재의 컨센서스예요. 연말까지 1,200원 간다. 네. 1년 뒤에는 1,234원 간다. 네. 이게 이제 글로벌 컨센서스입니다. 우리나라 이코노미스트들이 아니라 글로벌 컨센서스로 지금 앞으로 환율이 한 1%에서 한 3% 정도 네. 평가 절하 추가로 될 거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게 한 1,120원, 1,150원 밑으로까지 한번 더 떨어졌다가 내려갔다가 간다.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연유에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 어... 좀 달러 약세잖아요. 다시.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부채 한도가 늘어나면 당연히 지금 달러가 여기서보다 추가로 강세로 가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바로 달러가 강세로 지속하기보다는 좀 약세로 꺾였다가 다시 천천히 강세로 갈 것이다. 이런 거죠.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얘기해드렸나?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네. 부채를 꺼트려서가 아니라 금리를 낮춰서. 부채를 꺼트려서가 아니라 네. 자산 가치를 높여서.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그렇죠. 그게 1950년대부터 70년대 썼던 방법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지금 네. 인플레이션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네. 그 인플레이션 플러스 실질 성장률이 명목 성장률이잖아요. 네. 그러면 부채는 명목이지 뭐 실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산 가치가 예를 들어서 매년 10몇 %씩 늘어난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부채가 10%씩 안 늘어난다. 이제 더 이상. 요번에 이제 한도 일어나고 네. 그 픽스드 인컴 쪽 그 인프라 쪽 투자 들어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경제가 돌기 시작하면 그렇죠. 더 이상 부채를 땡겨서 할 필요 없고 자연스럽게 이제 올라가니까 그러면 부채 비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 부채 비율이 120 몇 %에서 한 해만 보여줘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 그 다음에부터는 정말 좋은 장이 올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던 데이터가 한 번 있었는데 네. 지난 한 분기에 네. 글로벌 부채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난 한 분기에 부채 비율이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을 것 같아요. 부채 비율. 네. 그게 중요한 거죠. 분모가 자산이 되는 거고 분자가 부채, 순부채가 되는 건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분모가 커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본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행에서 국민계정인가 아니면 이제 금융자산 통계 나오는데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떨어진 거예요. 금융자산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금융자산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 봤을 때 야 이게 그럼 부채는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부실해지고 있는 건가? 건전해지고 있는 건가? 그 후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집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6억짜리 집 살 때 50% 빚내 가지고 3억 대출 받아서 사면 내가
야 부채가 50%나 있네. 근데 이게 지금 9억이 돼 있고 막 10억이 돼 있고 하니까 그렇게 체감하는 게 달라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돈 장난이고 네. 그냥 실질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네. 내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내가 부채 비율이 제법 돼요. 예를 들어서 100% 정도 된다고 쳐요. 네. 근데 지금은 돈이 많이 안 벌려요. 음.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돈이 벌릴 거고 자산 가치가 올라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더 이상 그걸 하지 마 하게 만드는 게 부채를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더 이상 그래서 그게 부도가 나는 거고. 그죠? 맞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완전히 경제를 망가뜨리는 거죠. 저는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던 거 정말 잘못했다고 얘기했고, 맞아요. 그리고 또 올리겠다고 자꾸 시장에 대놓고 얘기하는 것도 정말 난 이해가 안 가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 그게 아니고 예. 예. 희망을 줘야지. 예. 예. 그렇잖아요. 물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힘든 거 알겠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급과 수요를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네. 그걸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는 거는 아무튼 그러니까 그건 네. 부동산 정책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걸 통화 정책으로 해결하려는 또 금융 정책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보고 있죠. 네. 답답합니다. 이게. 답답합니다. 뭐 이렇게 넘어갑시다. 물가 때문에 막 그 정도로 빠르게 막 금리를 올려야 되는 정도는 아닌데 지금 뭐 한국은행이건 금융위원회건 부동산 잡겠다고 유동성을 재고 있으니 참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해서 정말로 다 낮아빠지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네. 아무튼 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예. 지금 현재 수출 숫자와 지금 현재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 숫자를 보고 있으면 원달러는 절하될 이유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 요거 딱 하나예요. 네. 그래서 사실 그거는 진짜 이게 그런 거거든요. 가계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네. 여기서 금리를 올려요. 네. 그래서 파산하는 개인들이 많아져요. 그럼 그건 self-fulfilling이죠. 수출은 너무너무 잘 되고 있고 네. 지금 지난 10일 동안 63% 나왔잖아요. YOY. 네. 네. 9월 수출 데이터가 전년 동기 대비. 그래서 아무튼 뭐 하여튼 뭐 무역 수지라든지 뭐 이제 그것만 보고 있으면 네. 실질적인 돈의 플로, 그러니까 정상 수지, 무역 수지 이런 것을 보고 있을 때, 게다가 또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 비율, 그죠? 뭐 이런 걸 다 보고 있을 때 그런 펀더멘털은 정말 좋죠. 정말 좋은데 정말 좋죠. 안 좋은 게 딱 하나, 가계 부채 비율 때문에 금리도 올리고 있고. 그러니까 안 좋은 거를 후벼 파가지고 하면 모르겠어요. 보통 암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뭐 잘라내야지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 말씀인즉슨 조금 좋아지려는 우리 경기를 그것 때문에 발목 잡을 수 있다. 아주 크게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정책적인 약간 고언을 해주고 제발 계시고요. 부탁드리는데. 네. 네,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금리가 전망까지 금리가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더 높잖아요. 예. 그리고 워낙 뭐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가 좋죠. 그러면 원 달러는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좀 잡힐 확률, 그러니까 즉 계속 절상이 아니라 90에서 95 사이에서 안정적인 박스권이 유지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미국 시장만 가는 건 아니고 한국 시장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갑자기 한국 얘기를 좀 너무 많이 했다, 그죠? 그럼 맨날 또 야단치시는데 제발 한국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게 야단을 저기 본부장님이 치시는 거죠? 아니요. 저는 한국은 맨날 틀리니까 한국 얘기를 하지 말라고. 맨날 틀린 건 아닌데 최근에 틀렸죠, 당연히. 그죠? 또 뭐 너무 또 좋을 때 커플링이 돼야 되는데 좋을 때 커플링이 안 되고 디커플링이 돼야 돼서.
그래서 미국 시장으로 좀 되돌아가서 네. 지금 현재의 미국 시장이 언젠가는 거품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타이밍이 오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볼 때는 어떤 것들을 보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제일 지금 이제 중요한 실업률, 고용 지표. 예, 고용 지표가 이제 4%까지 내려오거나 예. 3.5%. 그러니까 어쨌든 4%대는 4%대 그 중후반 지금 후반인데 네. 중반 미만으로 떨어져야죠. 실업률이. 예, 실업률이.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좀 과잉이다, 오버 리액션이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할 거고. 근데 이제 이 숫자 나오기 전에 고용이 별로 안 좋다고 다들 얘기하면서, 그죠? 신규 고용이 뭐 19만 4천 명 나왔잖아요. 네. 자, 원래 50만 명 예상했는데 그것밖에 안 나오니까, 음. 아,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간다. 경기 침체로 또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네. 그래도 중요한 거는 보시면, 어디 갔나? 예, 임금 상승률이 아, 그래도 5%대 중반까지 올라와 있어요. 뭐 아까 지금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이제 과도한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최근에 이제 외신들 보면은 임금을 더 많이 올려달라. 왜냐하면 물가가 많이 올라서 못 살겠다. 우리도 임금 더 많이 올려야 된다. 이렇게 뭐 프로테스트 시위까지 일어난다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임금을 갖다가 더 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겠죠. 네. 근데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최대한 적게 올리려고 하겠죠. 네. 아니면 사람을 대처해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노동 참여율이 지금 61%밖에 안 나오는 거죠. 고용 시장에 그 지금 구인 수는 정말 많은데 네. 예, 구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하러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는 안 하겠다는 거고. 그 돈 받고 일하느니 차라리 보조금 받고 쉰다. 근데 보조금도 뭐 거의 이제 거의 종료 시점 아닌가요? 아니, 네, 이제는 그게 얘기가 안 돼요. 오히려 노동 참여율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변했어. 정말 많이 변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정부 보조금이 이제 끝나면 나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임금 상승률이 그렇게 높아질까? 어떤 뭐 4차 산업이라든지 자동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요? 네, 그렇죠. 4차 산업 쪽은 높을 수 있죠, 당연히. 예.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하면 엄청나게 돈 줘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그렇죠. 똑같은 얘기죠. 결국은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이고 네. 좁혀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긴 하나 오히려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일 경우에 네. 그 속도가 굉장히 더딜 거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임금 상승률은 일어나고 있고 네. 그래서 앞으로 소매 판매나 어떤 경제 성장률은 안정적인 성장을 할 거다. 그렇지만 과열 수준으로 가지는 않을 거고 네. 예, 그렇다는 거고 요거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재택 근무 추이요? 네. 지금 평균이 네.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안 올라와요. 위드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저게 그 그래프가 표현하라는 게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인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피스 스페이스 아큐펀시 레이쇼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무실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의 퍼센트지. 그러니까 저게 도시마다 지금 오스틴, 텍사스, 달라스, LA,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휴스턴, 뉴욕, 세인조세 다 지금 이게 대표적인 미국의 그 도시들. 그러니까 저게 재택근무자가 아니라 오피스에 나와서 일하는 자들의 비율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예, 제목이랑 조금 코로나가 상이되는 것 같아서. 100%이죠. 예, 전에 코로나 이전에. 박살나서 거의 0%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네. 지금 올라갔는데 제일 높은 데가 51%야. 여전히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온다. 이거 많이 구조적인 나와봐야 변화예요. 구조적인 변화. 워낙 또 이제 미국은 땅덩어리도 크고 뭐 제 얘기를 시간도 한번 오래 걸리고 해볼까요? 하니.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제가 일하는 시간 정말 많죠. 네. 근데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또 없고. 네. 네. 뭐 거의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죠. 랩탑으로 되죠. 네. 블룸버그도 다 연결할 수 있죠. 네. 예. 직원 한 명만 사무실에 있어도 한 3-4명이 돌아다니면서 일할 수 있죠. 그렇죠. 또 클라우드 다 잘 돼 있고. 그리고 옛날에 20명 필요하던 거
요즘엔 3명만 있으면 돼요. 네. 훨씬 더 안타까운 효율적이 말이지만. 됐고. 훨씬 생산성 높고. 그래서 그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뭐 임금 상승률이 조금 이제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랑 일맥상통하는 전체 거고요. 임금 상승률은. 전체.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것은 있지만 네.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근데 소매 판매는 일어난다라는 예. 거죠. 여기 보시면 지금 숫자가 나왔는데 원래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소매 판매가 올라갔어요. 어허.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임금이 올라가는 건 사실. 네. 네. 그죠? 그래서 경기가 침체로 갈 거 아니다. 어쨌든 기업이 워낙 돈을 잘 벌고 있으니 네. 임금을 올려줄 만큼은 올려준다. 네. 예. 근데 생산성을 훼손하면서까지는 안 올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소매 판매도 늘고 있다. 네. 라는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치를 보시면 이렇게 네. 나오고 있어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예. 그렇지만 1년 뒤가 되면 2%대로 떨어질 거다. 상승률이. 네. 그다음에 CPI도 지금 굉장히 높아요. 5.4%인데 예. 또 2%대로 떨어질 거다. 이게 거의 둘 다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저도 뭐 이렇게 외신 같은 거 보면 또 이제 뉴스만 보고 불안해지는 게 뭐냐면 최근에 미국에서의 물가 상승이 되게 체감하기에 살인적이다. 그래서 야 이러다가 소비를 줄이게 되는 것 아니냐. 그게 곧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잖아요. 물가만 그렇죠. 오르고 경제는 성장하지 못하는 현상. 근데 그래서 아까 보니까 소매 판매가 올라가잖아요. 오히려 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뉴스를 보는 거랑 또 이게 또 전문가들이 이제 해석하는 거랑 우리 같이 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어가지고 항상 얘기는 같이 들어야 돼요. 어. 예, 같이 들어야 돼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하지만, 인플로여의 입장, 인플로이의 입장. 네, 그러니까 네, 네. 고용주와 네. 사용자와 노동자. 근데 이제 보통 제가 얘기를 듣는 한국 외국인 교민들은 대부분 인플로이어의 입장이죠. 인플로이의 입장이 아니라. 약간 어디 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더 많으니까. 아니지. 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아, 인플로이가 고용된 사람, 예. 인플로이어가 쓰는 사람. 또 헷갈렸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보통 뭐 많죠. 네. 예. 보통 맘앤팝샵 같은 걸 하죠. 예. 세탁소, 뭐 마트, 뭐 주유소, 식당, 식당.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고용자를 써야 되잖아.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큰일 났다. 오른다. 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일 안 한다더라. 그럼 그 사람들은 스마트하니까 어떻게 하죠? 사람 안 쓰지. 당연하잖아요. 우리도 식으로... 코로나 빵 터졌을 때 그냥 식구들이 다 하지 사람 안 쓰잖아요. 네. 예. 뉴욕에서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시는 저희 직원의 형님도 네. 사람 안 쓰잖아요. 근데 임금이 올라간다는 걱정은 하죠. 네. 그래서 그거는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죠. 무인 뭘로 바꾸고. 그렇죠. 뭐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현재 상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키오스크 장사하시는 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시간이 계속 가고 있네요. 네네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인플레이션 걱정은 저는 그렇게 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도 마찬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다 생각하고요. 그다음 실질적인 유동성 자체가 지금 뭐 보시면 13%의 M2 증가율이 나오고 있고 네. M1 증가율도 16.5%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숫자를 가지고는 뭐 미연준이 금리를 당장 올릴 거라고 걱정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미국이 어떤 경기의 꼭지를 찍었다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미국 은행권의 여신 증가율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신 증가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뭐 너무 걱정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출 증가율. 네. 대출이 늘고 있으면 그만큼 경기는 계속 괜찮아진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여신은 자유의 여신상 아니죠? 네, 여신 그러니까 신용을 공여한다, 신용을 드린다. 그걸 이제 여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쉽게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럴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예. 네. 뭐라고요? 크레딧.
아, 크레딧. 제가 못 알아듣습니다. 자꾸 발음이 죄송합니다. 너무 좋으셔서. 아니, 죄송합니다. 크레딧. 네. 그래서 이렇게 M2 증가율이 연간 두 자릿수가 나온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또 매년 시장이 두 자릿수의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이다.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좋아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할 때 뭐 여러 모델들이 있는데 또 하나의 모델을 쓰고 있는 게 뭐냐면 LEAP 모델이라고 해서 LEAP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건 유동성을 가지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유동성을 뭘로 보냐면 M2 증가율로 봅니다. 네. 근데 M2 증가율이 아까 보여드렸듯이 계속 늘고 있고. 이렇게 13%. 예. 그러면 M2가 늘어나는 정도만큼 시중에 돈이 풀리는 거니까요.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라는 거죠. 광의의 통화 네. M2. 매년 10% 이상씩 늘어나면 네. 매년 증시는 10% 이상씩 늘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또 다시 보면 고점에 도달하는 타이밍과 어느 정도 지수대를 계산해 보면 유동성만 가지고 계산하더라도 네. S&P는 5,200 정도, 나스닥은 17,000, 18,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네. 내년 중에 한번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 여력으로 따지면 한 20% 이상씩이네요. 예, 20% 정도 되죠. 어. 네. 자, 그다음에 여태까지는 뭐 시장이 오를 거다는 얘기를 막 많이 해드렸고요. 네. 그러면 뭐 유동원 본부장은 맨날 오르기만 한다는 얘기만 한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네. 예, 전혀 그렇지 않다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좀 거요? 길게 템포가 길게 느껴지실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오른다는 얘기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딱 놓고 봤을 네, 때. 그러고 언젠가는 부러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지표들을 공유를 합니다. 음. 그래서 빅스 지수 첫째, 변동성 예. 지수. 이게 과거에도 이제 이렇게 부러지는 장이 오기 전에 네. 이게 부러지는 장이잖아요. 예. 이런 게 부러지는 장이잖아요. 예. 오기 전에 이렇게 내려와요, 그죠?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변동성이 거의 이제 잠들어 있는. 네. 그게 먼저 오고 나서,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장이 먼저 오고 나서, 예. 그리고 나서 부러지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를 12, 10 요 정도까지도 보셔야 된다. 지금 한 16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공포와 탐욕 지수. 요거는 이제 여기 들어가시면 사이트 들어가시면 매일매일 체크하실 수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지표들 한 8개 지표를 프로프라이터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공해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51까지 어제 보니까 55까지 올라갔더라고요. 20까지 내려갔을 때 무조건 사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20에서 사서 80에서 팔자. 그러니까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파는. 네. 네. 자, 그래서 요 지표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지 M2 M2 증가율. 지금 현재 13% 네. 그런데 이게 떨어져서 7%대까지 떨어지면 네. 보시면 요때 그죠? 그래서 유동성 증가율이 떨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그때는 벌써 이미 금리를 많이 올렸을 때고요. 네. 예, 그래서 요걸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요거는 이제 많은 분들 요거 가지고 시장 흔들린다고 깨진다고 얘기했죠. 아, 경기 선행 지수. 예, 예. 네. 여기 살짝 꺾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피크 친 거 아니냐? 예. 자, 절대로 피크 쳤다고 해서 대사락장이 시작되지 않고요. 네. 예, 요렇게 피크 치고 떨어지면 여기서 팔았어야 되나요? 아니죠. 더 갔죠. 이렇게 해서 100 떨어지고 100 떨어지고 100 떨어지고 100 떨어질 때 저 밑에 연도가 안 보여서 그러는데요. 2008년, 아, 2008년. 2010년, 네. 2012년, 12, 14, 16, 18, 아. 20. 그러니까 경기 선행 지수가 뭐 급격히 오르고 떨어지는 것 아니고 좀 이렇게 스윙, 그러니까 1, 2년간의 스윙이 좀 있더라도. 자, 요 구간이 네. 엄청나게 오른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미국 시장 기준으로. 거의 100에서 약간 더 올라갔다가 약간 더 떨어졌다가. 저 때가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테이퍼링 하고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기 가서 우리 시장은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미국 시장은 계속 좋았을 한국 때. 시장 말고 미국 시장.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100 이상인데 지금 100 밑으로 떨어지고 속도가 이렇게 이제 떨어지고 내려오는 걸 보면 그때부터 걱정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실적이 또 중요하죠.
근데 지금 왜 시장이 오르고 있어요 또? 이제 어닝 시즌이라. 네. 제가 그래서 어닝 나오기 전에 공백 기간이다. 그래서 딱 한 달 내지 2달 정도였던 거죠. 실적이 다 나오는 게 9월 초였고 네. 지금 또 다시 나오기 시작한 게 10월 중순이니까 네. 한 달 반 정도의 그 공백 기간 동안에 한번 떠뜨리는 거죠. 근데 지난 수요일부터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 또 괜히 걱정했네. 또 이거잖아요. 아, 좋네. 미국 좋네. 시장은. 그런 거죠. 예. 한국은 또 좋네? 그럼 또 팔아야지. 이런 식으로 됐는데 미국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아,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선진국의 지금 실적이 총 S&P 500 중에서 41개가 발표됐거든요. 또 네. 80%가 예상보다 좋게.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 네. 그러니까 항상 그 미국 어닝 시즌 되면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 찾아보잖아요. 막 80% 높아요. 뭐 물론 아주 이제 높아요. 41개밖에 이제 실적 발표가 안 되기는 근데 했습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9월 달까지가 네. 7, 8, 9월이 가장 인플레이션 숫자가 높을 때예요. 네. 예, 소비자 물가 지수 왕창 올라가고 저기 PPI 많이 올라가고 네. 당연히 영업 마진율 떨어질 때잖아요. 음, 엄청나게 컨센서스가 굉장히 보수적이야. 전 세계적으로 다. 특히 이제 3분기는 작년 3분기에 조금 이제 실적이 좋아졌었던 역기저까지도 감안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몇 프로 성장률인지 감안하고도 아세요 지금? 얼마나 나와요? 30%. 30%.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씩 이익 증가. 그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 더 이익이 증가했다. 역시 뭐 실적 이기는 장사는 없죠.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세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적을 저는 뭐 제가 무슨 어디에 투자를 한다라도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지. 네. 뭐 여기가 뭐 부동산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여기가 좋다더라가 아니라 네네. 예, 얼마나 진짜 그 실적이 나오는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당장 지나간 실적이니까 3분기는 4분기 그리고 내년에 대한 전망치도 뭐 당연히 이제 3분기 실적이 좋았으면 같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실적은 어쨌든 이럴 때 부러지는 장이 오지 않아요. 저는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유동성이 충분하고 네.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니 네. 실적을 가지고 또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 네. 장단기 금리차. 장단기 금리차. 0%가 되고 나서 폭락장이 와요. 네네네네. 여기 있는데 왜 걱정해요 벌써? 저게 근데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막 걱정하잖아요.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다 올랐는데?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다 올랐잖아.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왜 올라요? 왜? 그 불안을 먹고 오히려 또 증시는 오를 수도 있는 건데. 제발. 자꾸 만들어내지 마요. 예. 거의 장단기 금리가 같이 붙어버리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괜찮다. 그러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먹을 게 있기 때문에 대출은 해주거든.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주면 네. 그때는 이제 큰일 나지. 장단기 금리차가 0이면 대출 안 해줘요. 아, 그런가요? 대출해봤자 돈은 못 버는데 왜 해줘? 장기 이율로 대출을 또 해줘야 되니까 그 상황까지 간다라는 건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다시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야 되는 시점, 돈을 풀어줘야 되는 경기 상황이 돼가고 있다라는 뜻이고 그게 지금 이게 추세가 이렇게 갈 거라며. 왜 자꾸 10년 국채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2년물과 10년물의 그 차이니까. 앞뒤가 맞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10년물은 이제 막 금리 튀어 오르는 걸 걱정하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붙어버리는 걸 걱정하는 건 또 어불성설이니까 앞뒤가 안 맞으니. 자꾸 미리 미리 결론 내려놓고 스토리 붙이지 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야기꾼들은 항상 결론을 내려놓고 갖다 붙여요. 근데 장기 국채 금리는 모르겠습니다. 올라도 걱정이라고 하고 떨어져도 걱정이라고 하고. 자, 금리가 오르는 거는 네.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안 좋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모든 계산을 할 때 상대 수익률 상대적으로 DCF 모델을 돌리건 제가 좋아하는 잔존가치 모델을 돌리건 그러니까 보통 프라이스 투 자기 자본 대비 몇 배는 그죠? ROE 나누기 금리 그죠? ROE하고 금리하고 두 개가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적절한 PBR은 떨어져야 되는 거. 떨어지니까. 예. 그죠? 근데 자꾸 그것만 보고 있으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모든 거는 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네. 하나만 보지 말자. 음.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가치가 떨어진다. 그건 맞아요. 네.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죠? PBR을 결정내는 것 요소 중에서 분자와 분모가 있는데 분자는 ROE고 분모가 금리다. 금리가 올라가는데 그죠? 금리가 올라가는데 ROE가 떨어진다. 그럼 이거는 진짜 걱정해야죠. 금리가 올라가는데 ROE가 안 떨어진다. 그러면 덜 걱정해야죠. 그렇죠. 같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뭐 수익성이 살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들 이렇게 얘기했죠. 성장주를 때려라. 네. 그죠?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는 팔아야 된다. 네. 자, 근데 아까 여기에 나와 있듯이 여기 저기 숫자 한번 보죠. 다시 한번. 자, 여기에 이제 나스닥입니다. 네. 나스닥의 평균 ROE가 어때요? 이렇게 높아요? 나스닥 그 100이 30%. 그 부분 화면 잡고 이렇게 확대해 주시면요. 그 부분 어떻게 확대가 될 확대하죠? 겁니다. 그냥 스마트폰처럼. 됐네. 네. 그죠? 예. ROE가 30%, 25.6%예요. 그죠? 네. 성장주인데 ROE가 없는 기업들. 지금 적자 나고 있는 기업들.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쿠팡이겠죠? 근데 금리가 막 올라가. 그럼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뉴스죠. 적절한 가치가 안 나오니까. 안 네. 그래도 안 나왔는데. 네. 근데 평균이 지금 30%라고 칩시다. 네. 금리가 1.5%였어요. 그럼 30 빼기 1.5 하면 얼마예요? 28.5, 그죠? 아, 네네. 그냥 대충 30이라고 칩시다. 네. 그죠? 빼기 1.5를 하면, 그죠? 28.5잖아요. 네. 근데 금리가 우리가 얼마까지 올라가는 걱정하고 있죠, 지금? 2%. 2.5로 합시다. 네. 예. 그죠? 2.5로 2.5로 하면 1% 올랐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떨어지죠? 27, 뭐, 더 28.5에서 27.5로 갔기 때문에 성장주를 다 버려? 예, 제발. 네. 예. ROE가 살아있는 한. 만약에 이 ROE가 네. 그 금리가 올라가서 28.5의 갭이 아니라 네. 15%로 떨어졌다. 만약에 수익성도 더 악화가 돼서. ROE가 30에서 20으로 떨어졌다. 네. 이걸 걱정해야지 더. 그때 걱정하면 된다. 근데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오고 있는데 왜 걱정하냐 이거죠. 제가 하는 말은. 좋습니다. 우리 김병기님 감사합니다. 김병기님이 또 이렇게 또 힘을 주시고요. 다른 분 땡이님이 혼나는 분위기라고. 아니. 5년 안에 100억 부자님이 기자님 정지되었다고. 예. 그러니까 제가 살짝 채팅창 보고 있는데 아까 30%에서 1.5 빼면 얼마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아예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걱정할 타이밍이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예. 그때 가서 해도 되는 걱정을 왜 지금에서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네. 2014년도에 한국 갔다 얘기했잖아요. 네. 2013년 말에. 네. 그때 들여다봤었을 때 부동산이 너무나 싸 보였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때가 이제 S씨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인구 절벽 얘기하면서 그죠? 다 빠지니까 우리 같은 젊은 사람 그때는 우리가 좀 젊었다고 칩시다. 네, 네. 집을 안 가지고 계셨어. 그죠? 벌써 10년 전이니까요. 절대로 집을 안 사시겠다고. 인구 절벽이니까. 네.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인구로는. 그거 안 사면 네. 10년 지나고 나면 땅을 치고 후회할 거다. 충분히 빌려서 살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자꾸 어떤 공포몰이 좀 그만하라고. 네. 예. 공포몰이를 근데 제가 얘기 듣기에는 어떨 때 좀 기분이 안 좋냐면 예. 그 공포몰이를 실질적인 전문가가 하는 것도 아니야. 팩트 체크를 안 하고 예. 언론이 때려버려요. 언론은 원래 그냥 중계예요, 중계. 아니 근데 그걸 갖다 광폭시켜서 한다니까. 확대재 생산. 네. 그러니까 제발 그거 좀 하지 마세요. 제발. 네. 그거 누구를 위한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니까. 그럴 때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처럼 경험 많고 이제 좀 해안 있으신 분들 모셔가지고 듣는 거죠, 뭐 저희는. 네. 아니 근데 어쨌든 어느 날 한국 시장 많이 빠졌을 때 네. 며칠 전에 예. 정말 그 기사가 제2사 언론에서 나왔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뭐
역대 보지 못한 대폭락장이 온다 뭐 이러면서 뭐 그러면서 이제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그것까진 좋아. 네.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보셔서 예.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 질문해 오시는 거예요 저한테. 개인 이메일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안해 죽겠습니다. 그러면 그 미국 한국 시장 빠질 때 다 네. 털었겠죠. 우리 크레이지빵님이 유 본부장님 개형과 같이 최고입니다. 그 개형은 누군지 아시죠? 네, 그럼요. 예. 아, 우리 같이 방송합니다. 다음 주에. 그래? 어디서요? 그 모 언론사 유튜브. 그래요? 네, 월요일 날. 어, 다음 주 우리 저 월요일인가? 김정환 대표님하고 유동원 저녁 본부장님. 때. 네. 처음이죠. 같이 방송하는 건. 거기서 아니다. 둘이 그때 저기 그때 저기 뭐야 그러니까 슈퍼K 다른 그 채널에서 방송사에 가서 이제 게스트로서 둘이 같이 하는 건 처음이겠죠. 또 거기서는 이제 또 아마 개형도 포멀하게 아마 하실 겁니다. 포멀이요? 포멀하게 포멀. 예, 각 잡고 아 이거 아마 하실 캐주얼이에요 겁니다. 이게. 예. 이거는 아, 유튜브라서 네, 캐주얼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환경을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유동성도 항상 체크를 해주고 계시고, 실적도 그렇고, 또 수익성도 그렇고, 항상 중요한 지표들을 체크해 주시면서 그냥 괜찮다가 아니라 막연한 게 아니라 항상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이 확인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근데 너무 거품으로 갔을 때는 지금 부동산 시장처럼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할 거야. 그건 거품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처럼. 네네네. 미국 부동산은 거품 아닙니다. 거긴 더 올랐다는데요? 아니에요. 거품 아니에요. 그래요? 더 올랐다는 데는 자꾸 그냥 올랐다는 거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데 네네네. 숫자를 다 더해서 프라이스 인컴 레이쇼 구하고 그러니까 뭐 전년 대비 얼마 올랐다 이게 거품의 기준이 아니다. 구매력이라든지 유동성이라든지 그러니까 다 보면서 얘기하자. 임금 그냥 증가율이라든지 하나만 보면서 얘기 그만하자.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우리나라 부동산이 거품이었다며. 근데 그때는 싸고 네. 10년이 지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쪽이 하나다. 그렇죠. 너무 많이 올랐다의 그 기준, 너무라는 기준이 뭐냐가 더 사실은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거 너무 많이 올랐다 하다가 뭐 한 5배, 10배 올라가는 주식 뭐 50%, 100% 수익 내고 파신 분들도 많고 저 또한 그래 왔고. 대표적인 게 테슬라겠죠. 그러게요. 예. 테슬라가 또 이제 다시 또 급발진을 하고 있어가지고 요즘에도 저는 한 1,100불 정도 보고 있어요. 그 정도. 근데 그때 가서 또 다시 숫자 봐야죠. 그게 밸류에이션이 됩니까? 네. 그래요? 저희가 돌리는 모델상으로는 돼요. 그 마이클 버리는 저 백기투항 했다고 하던데요. 엄청난 손실을 봤다고 또. 아니, 그 옵션으로서 했다고 자기는 얘기하던데. 옵션으로 했다고요? 돈 벌었다는데. 그러니까 빠질 때 돈 벌고 뭐 털고. 이번에 테슬라 관련해서요? 네. 뭐 다른 쪽으로 돈을 벌었지만 테슬라로는 잃은 거잖아요. 몰라요, 저는. 근데 그때 보니까 그 실질적으로 공매도 때린 게 아니라 그냥 옵션을 풋을 사서 테슬라 풋을 사서 그 돈을 날렸다 정도지. 개별 주식 옵션 이런 형식으로. 그래요? 그렇다고 얘기 들었어요. 저는. 모르죠, 그건. 어쨌든 백기투항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건 또 언론이 좀 과장돼서 얘기하는 것 같고 결국은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마이클 베리가 이기느냐 캐시 우드가 이기느냐. 마이클 베리가 서브프라임 사태 때 들여다봤었을 때 똑같이 들여다봤을 때는 다 똑같이 거품이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어떤 큰 하락장이 제가 2006년부터 그 얘기를 했었고 힘들었었고 좀 미리 똑같이, 말씀하셔가지고 똑같이 미리 힘들었고 보셔서. 결국 2007, 2008년에 무너졌고 마이클 베리가 그 3년 정도 고생했고 2005년부터 얘기했었으니까 그래서 돈을 왕창 벌었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볼 때 테슬라하고 그때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은행권의 펀디멘탈이 뭐 곱절로 좋은데 지금 BIS 비율이라고 하는 자기 자본 비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티어 1만 티어 1이랑 티어 2가 있어요. 실제 자기 자본과 있고 티어 2는 뭐 서버디네이트 데트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발행을 해가지고 합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필요 없어 지금 미국은. 티어 1만 15.7%야. 은행들이 그만큼 건전하다. 이게 8%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그렇죠. 완전 걱정이거든요. 사실 4%대 우리나라 옛날에 터졌을 때는. 그렇죠. 근데 그게 15.7이야. 우리나라 BIS 비율 12% 이상이면 괜찮다고 얘기하거든요. 건전하다고 보죠.
근데 그건 티어 1 플러스 티어 2야. 국제 결제 은행 기준 자기 자본 비율.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미국은 티어 1만 15.7%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 가중치에 따라서 자기 자본을 더 많이 확충을 해 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15%라는 거는 뭐 위험 수준의 한 2배 이상은 갖고 있다. 달러가 초약세로 가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은 네. 아까 오천님께서 미국 부동산은 올해만 우리나라보다 많이 올랐지 4, 5년 보면은 우리가 더 올랐죠. 무슨 그럼요. 미국이 더 올랐나요? 이렇게 또 예, 저한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천님. 예, 코스피도 5천 갑시다. 아 정말 그러면 해피할 사람 많죠. 네. 국민들은. 아 그럼요. 점점 더 이제 요즘 국민들은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이제 부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야, 벌써 7시 가까이 돼가네. 6시 50분. 오늘 되게 길게 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저 계속 꼬르륵 소리 혹시 오디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꼬르륵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났는데. 아, 오늘 그래서 이제 격주에 한 번씩 네.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 만나 뵀는데 네. 예. 뵙는 건 격주지만 유동원의 그 홈런 랩은 제가 이제 매일 보고 있다는 거. 근데 정말 매일 보시더라고요, 다들. 아, 매일 그래요? 보지 마세요. 근데 매일 안 봐요. 솔직히 진짜로 매일 안 보고 그냥 본부장님 나오실 때 즈음 한번 열어봅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그 딸 이름으로 한 거니까 이건 뭐 제가 찾았을 거 아니니까요. 아, 그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도 했습니다. 그 홈택스 들어가고 이렇게 나름 뿌듯하더라고요. 의미 있고. 너무 좋네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 장대 양봉님, 유동원 본부장님 좋은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예, 장대 양봉 한번 봅시다. 예. 참 이게 안타까운 게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을 따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참 안타까워요. 네. 잠깐만요. 이분이 우리 라이브 하는 거 알면서 전화를 하신 건가? 잠시만요. 저 지금 라이브 방송 중입니다. 네. 아니 그 방송인 거 알고 전화하신 거예요? 아니 몰랐어요. 아 몰랐어요? 아, 김정은 저 잠시 참여해도 됩니다. 지금 이제 클로징 멘트 할 건데요. 네. 네. 예. 유동원 본부장님이 그 다음 주에 어디서 같이 방송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23일 한국경제TV에서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요. 23일 한국경제TV TV가 아니라 유튜브. 그 네, 한국경제TV 유튜브 유동훈 본부장은 꼭 나가야 될지는 아직 아직은 정확히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유동훈 본부장 나왔어요? 아, 네. 네. 아니 그 방송 보시다가 전화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 저는 방송 안 보시고 술 계세요? 마시다 전화했습니다. 그렇구나. 벌써. 저는 그래서 방송 보시고 일부러 전화하시. 알겠습니다. 그러면 끊으세요. 이따 전화할게요. 이대호 기자님, 네. 그 목요일날 혹시 회식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했어요. 아,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답신 드릴게요. 전화라고. 네. 네. 예. 저는 또 방송 보다가 본부장님 나와가지고 아까 아, 자기 얘기한 거 아니지. 있어서 전화한 줄 알았더니 미리 달리셨네 보네. 원래 그렇습니다. 아, 네. 예, 예. 알고 항상 있습니다. 한 오후 한 5시 즈음부터면은 이렇게 저녁을 드시기 저도 때문에 술은 안 먹지만 네. 자리는 갑니다. 불러주세요. 예. 아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동원 본부장님 함께했고요. 그 다다음 주에 다시 또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유동원 본부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은 당신은 같이 힘들고 조금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네. 지나고 보면 지금까지는 계속 맞았다는 거 항상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사실. 아이, 별 네, 말씀을요. 계속 맡고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한 거고 네. 항상 겸손하게 장을 들여다봐야 되고 네, 네, 네. 언제든지 만약에 시장이 너무 올라갔다고 생각할 때는 음. 가차 없이 비율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또 저기 그 유동원 글로벌 랩, 뭐 홈런, 안타랩 이런 데서 또 뭐 인버스 ETF 담으시고 뭐 이렇게 당연하죠. 대응도 하실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유동원 본부님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들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